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국회 상황도 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열리고요. 자, 방송사법 등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국민의힘 여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시간이 또 법안 하나마다 24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 국정 지지율까지 다뤄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신나고 재미있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 자, 어제 첫날 막을 내렸는데요.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매우 거셌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청문회는 굉장히 길게 진행됐는데요. 1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 유용과 이 방송장악 등 야당의 맹공에도 기억나지 않는다, 또 사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적 없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우선 어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청문회장 밖에서 여야의 충돌은 시작이 됐습니다. MBC 출신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단체는 청문회장 밖 복도에서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영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고 국회 권능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시작 전부터 여야는 충돌을 빚었습니다. 청문회 도중에는 여야 의원들 간이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기회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중간중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정하겠다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초반에 이진숙 후보자한테 귓속말 했던 부분들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마친 뒤에 인사 없이 뒤돌아서 자리로 돌아가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귓속말로 이렇게 해서 귓속말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이렇게 손짓하고 이렇게 귓속말을 했어요. 했는데요. 네. 일종의 기싸움으로 청문회 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마친 뒤에 증서를 이제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네. 뒤에 곧바로 인사 없이 되돌아가자 불러 세우고는 이제 인사를 시키고 이 후보자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인 건데요. 또 이후에도 최 위원장은 후보자 인사말을 들어야 할까, 후보자가 보낸 사전 자료 보지 않았나 1, 2분 내로 간단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 후보자 인사말이 2분을 넘기자 발언을 멈추게 한 다음에 30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달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의 신경전이 일었습니다. 자, 청문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카를 막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적 사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역시 청문회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위증의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논란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후 MBC 홍보국장과 본부장을 지낸 시절에 5성급 호텔 152건, 총 5천여만 원 결제 내역을 두고도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 법인카드 내역을 둘러싼 검증이 계속되자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이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죠. 이 성심당에서 아이고, 소보로빵 맛있죠. 네. 법인카드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을 거부했던 것과는 부정했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던 뭔가 건데요. 다르네요. 네, 당초 청문회에서도 이 빵집에서의 결제 내역도 질문으로 나왔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 카드로 26회 86만 원을 결제했다고 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 카드로 15차례 1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개인 카드 분석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후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이 계속되자 결국 27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라도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마라톤 같았던 인사청문회 첫날 끝났습니다. 청문회 이튿날, 자, 오늘 10시에 다시 청문회가 속기가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최민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첫날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네. 이 후보자를 상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할 질문에 대한 예고를 던졌는데요. 최 위원장은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MBC 민영화 관련 논의를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다. 일본 관련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서 나와주시고 민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이 반민주적 사고체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면서 오늘 이뤄질 질문에 대한 예고를 던졌습니다. 예. 내일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해 오십시오 이러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 오늘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증인들을 보면 방통위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만큼 현재 방통위의 위법적 이인 체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 이례적으로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이 오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본회의에 지금 방송사법 이게 지금 상정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사법과 함께 최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사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서 거죠? 이 본회의 상정 수준을 밟게 됐는데요. 우 의장은 야당의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와 이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뒤에 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거부해서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종결이 가능한데요. 이번 방송사법의 경우 이 4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야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박 5일 동안 치열한 법안 찬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지난번에 뭐 졸던 의원도 있었고요. 또 필리버스터가
좀 힘이 없는 소수 정당을 위한 건데 참 여당이 집권 여당이 뭔가 끌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이게 맞는지 그냥 4박 5일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배동호님, 이프로님, 또 아침햇살님, 젤리스님, 또 그리우미야님 오셨고요. 치킨님도 오셨네요. 자, 이동관 나올 때만 해도 최고의 악질인 줄 알았는데 더한 사람이 나왔네. 이렇게 글 주신 분도 아마 어제 청문회를 봤던 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전현주 기자님 오랜만에 봅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글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거 맞죠? 네, 순서가 그렇게 됐네요. 네. 나오기 싫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나오고 많은 싶습니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지금 신임 지도부 만찬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저녁 회담이 약 2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이후에 178일 만인데요. 어려울 것 같아 보였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전당대회 이후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3일에 마침 윤 대통령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저녁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어제 만찬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할까만 생각하자면서 단합을 강조했고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자, 지금 만찬 메뉴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게 뭐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삼겹살, 돼지갈비, 쌍추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대통령이 직접 고른 음식이라면서요. 네, 어제 만찬 메뉴를 좀 살펴보면 네. 삼겹살, 돼지갈비, 상추쌈, 김밥 등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삼겹살은 당정대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이 삼겹살 통합인가요? 네.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이 없이 소통하고 아하. 또 대화에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화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비빔밥이 당초에 계획되기도 했지만 모둠쌈을 준비해서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쌈인데 설명을 모둠 했습니다. 쌈이기 때문에 화합이다 이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신임 지도부를 대표해서 이제 낙선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모둠쌈을 준비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통상 일반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비춰볼 때 좀 네. 허심탄회하게 다 대화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비치려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또 메뉴만큼이나 복장도 격이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서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또 저녁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자 윤 대통령은 이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면서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먹는 거 관련해서는 참 진심이고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삼겹살 상추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회식 같은 거죠, 그냥 일반 직장 회식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번 만찬에 또 눈에 띄었던 점이 있어요. 원래 같으면 신인 지도부만 이렇게 볼 건데 낙선자들까지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삼겹살, 쌍추, 모둠쌈 이런 걸 먹었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들은 물론 한 대표와 함께 경쟁을 벌였던 나경원, 원희룡, 또 윤상현 후보 등 낙선자들도 만찬에 포함됐는데요. 네. 또 시기적으로도 전당대회 하루 만에 열린 점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후 닷새 만에 이제 만찬이 열렸고 당시 낙선자였던 안철수, 천하람 의원 등은 초청받지 못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만큼 아직 단독으로 독대하기에는 좀 껄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한 대표 측에서는 어제 만찬 자리가 축하 자리도 위로 자리도 아닌 좀 이상한 자리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대표직은 결정되기는 했지만 당장 본회의에 상정될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내일 있을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윤한 갈등이 재유발될 수 있는 현안들이 아직까지는 산적해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있으면 3분의 2입니다. 지금 9명 정도 뭐 출석 의원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다르게 판단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되면 뭐 삼겹살이고 이건 난리가 날 일인데
자, 새로 출범한 한동훈 당대표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출범 첫날부터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김재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과 다르다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게 포인트다.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과 이견이 생기면 토론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친윤 또 친한 같은 개파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벌써부터 양측에 좀 긴장 관계가 느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역대급으로도 말도 많았고 또 자폭 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왔던 전당대회였던 만큼 쉽사리 상처가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어제 삼겹살과 함께 러브샷으로 다짐했던 원팀과 화합이 얼마나 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지켜보기로 하죠. 삼겹살. 네. 러브샷. 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쇼미더 민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웅센터장,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 의뢰했고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또 성인 남녀 1,020명 대상으로 실시를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알아보는 거죠.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말씀 주신 대로 조사해봤고요. 네.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이 36%, 부정이 61.1%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가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4% 하락했고, 네. 이 표집 정치 성향은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보수는 완벽하게 동일한 표집입니다. 318명 같고요. 네. 중도 진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진보가 조금 더 많이 붙었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도 함께 말씀드리면 전주보다 2.2포인트가 상승해서 이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월요일, 화요일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상승 모멘텀을 만들 만한 이슈가 이제 외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하. 언론에서 많이 짚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부분 일단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정 앞두고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떤 당대표가 뽑힐지에 대한 네. 기대감이 모였기 때문에 긍정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올랐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평가도 그렇고. 다만 주말간에 김건희 여사 조사라 해야 되나? 출장 조사 이 부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좀 올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센터장님?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아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출장 조사가 이제 있었지만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서 이제 회자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약간 적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 우리 박 에디터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 응답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원전 이거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그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좀 반응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ARS 방식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제 응답을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이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좀 영향을 받는 측면들 같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게 되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61%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9.8%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한번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가 이게 높은 특성이 원래 잘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매우 잘못한다라고 그러니까 비토 정서 상당히 이제 강한 측면이 있겠고, 이것이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ARS만 그런 것인가 살펴봤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런 이제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다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제 매우 못한다, 강한 이제 비토, 예, 예. 근데 이것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제 획기적으로 좀 개선되는 올라가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우 비토하는 층이 한 50%에 항상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통상 우리 국민 습성상 대체로 못한다, 대체로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체로 못한다는 매우 적고 매우 못한다가 매우 큽니다. 매우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데. 여론에는 예. 이제 우리가 수치가 높다 낮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여기 스트렝스라는 게 있는 게 강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같은 30%라도 결사 반대 30%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해봐라 반대 30%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 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지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조사가,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된 지금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 조사를 하나 했어요. 올 하중에 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민주당 당대표의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또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어느 당이 조금이라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박일시 에디터. 예, 어디까지나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약간 두고 하는 가정이었죠. 거겠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46.6%로 조금 더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43.1%가 나왔거든요. 3.5%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어느 당에도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8.9%, 잘 모르겠다가 1.4%였는데요. 네. 지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윤희용 센터장께서 짚어주실 거라서 네. 세대별 지역별로 보면 3, 4, 50대에서 그리고 인천, 경기, 호남에서 이재명 선호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기대감이 더 그쵸, 높았고요. 기대감이 높고. 예,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다라고 보이고, 20대에서는 뭐 이제 백중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게 성향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센터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것은 이제 어느 당 지지하느냐, 또는 이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인사이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도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93.5%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88.5%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예.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거 오차범위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엄밀하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차이가 있고 이념 성향층을 봤을 때 진보 성향층에서는 81%가 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감을 보인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보수층에서는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71.5%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해서 확고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그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약간 그 안에서 이제 구분이 축이 갈라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른바 친윤과 반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대통령과 척을 지고 갈등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이제 분들이. 예. 이 결집도가 이제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차이네, 딱. 그 차이가 이제 약간 수치상 확인되는 예. 측면이 있어서 그 차이네. 이후에 얼마나 이제 이것을 복원하느냐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서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어대한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득표율이 보니까 한동훈 62.8, 원희룡 18.9, 나경원 14.6% 등등. 자,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윤영선 장님, 네.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비슷하게 볼 수 나왔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한동훈 그 후보 당시에 네. 60%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 많이 있었잖아요.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차이 있는 것이 나경원 후보가 약간 앞설 때도 있었어요. 어떤 네. 여론조사에서는. 네. 근데 지금 뭐 18%, 14%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과 나경원 두 후보 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되게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심과 당심이 상당히 이제 일치되게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8대2잖아요, 당시 예. 민심 비율 자체가. 그래서 예. 이제 그럼에도 민심은 20%밖에 반영이 안 안 되는데 되는데. 불구하고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네. 상당히 실리적으로 아하.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을 표심에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참패가 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투표를 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제법 이제 여의도에는 최근에 이제 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나서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예. 이제 분석하고 진단하고 전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80대 20이니까 당심이 80이고 민심이 20이다 보니까 이게 당심이 결국 민심을 견인할 거다. 네.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뭔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민심 20%가 당심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당원들이 여론의 자극을 충분히 받은 것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경우는 저는 적었다고 보는데 거의 지난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은 또 이준석 됐으니까 예상을 좀 예. 벗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큼은 좀 여론의 자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전에과 총선 후 이제 이것은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아하. 당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총선 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중에서도 초반이라고 할 수 있었기 전당대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는 어쨌든 그 정권과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너무 강한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총선을 참패를 한 후에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러니까 조사는 인식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팩트나 실제의 싸움보다는 인식의 싸움인 것인데 그 네. 인식이 당원들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은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캠페인을 너무 못했는데 뭐냐면 당원들이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뭐 멋있게 얘기하면 앙시엠 레짐, 구체제, 이제 이전 초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정반대의 캠페인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먹힐 수가 없었던 것이니까 네. 그러면서 격차가 이제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퇴를 때렸다는 거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당원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결선 투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결국은 한동훈 득표율이 아주 예상을 뛰어넘고 62.8%뭐 상당한 상황인데 이게 한동훈 후보가 압승하게 된 게 당원들의 어떤 철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반사이익이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너무 압도적으로 선거 캠페인도 잘하고 뭐 네. TV 토론도 잘하고 해서 이런 압도적인 스코어를 가져갔다라고 보는 쪽보다는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어떤 지도자다움이나 당대표다움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이슈를 만들기에도 어려웠다라고 아하. 보고 실제 던져진 이슈 중에는 이제 텔레그램 이슈도 있고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는데 네. 이게 당원들한테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끌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소비를 하는데 방금 이제 윤용 센터장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당원들은 결국 미래를 우려하고 미래를 보려고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동훈 캠프의 선거 캠페인 중에는 이제 미래로 가자.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구호에 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기보다는 다른 후보들이 결국 당원들의 당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공소 취소 로비 논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리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들이 했다고 보는 게 한동훈 후보의 압승도 압승이지만 최고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략적 그러니까 선택이다. 이게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와 같이 움직이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당원들이 몰빵을 했다라기보다는 인요한 들어갔고 네. 결국 또 뭐 김재원 들어갔고 예. 뭐 이제 여성 후보이긴 합니다만 김민전 후보가 들어갔기 많이 받았던 때문에 김민전 어느 후보죠.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을 이끌기는 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는 안 쳐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당원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이었다라고 네.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시끄러웠던 전당대회인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뭐 제 기억에는 익십 댓글 익십 그리고 댓글팀 여론조정팀 마지막에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렇게 딱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여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1위와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결과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실은 치열했던 거죠. 네. 사실은 치열했죠, 치열했는데 사실은. 수치의 차이로 좁혀진 것은 아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 뭐 흐름을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세력화.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쪽이 정착을 못하고 뭐 나가거나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시각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친윤 세력과 뭐 별도의 세력을 만든다.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실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이전 대표들처럼 뭔가 이제 이렇게 비투를 놔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얻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렇죠. 정권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상호 간의 협력 관계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소극적 관계, 협력 네. 관계 정도로 일단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짧게 허니문 기간은 가지는 있을 분위기잖아요. 것이다. 그러니까 상추쌈 먹는데 상추쌈을 먹어서 화합하겠다고 메시지는 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상추쌈이 아니라 그냥 쌈박질로 다시 되돌아가지 약간 않을까. 유의네요. 예, 저는 이제 싸움을 하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갈등 포인트가 분명히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지금 수밖에 상황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8월 위기론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열리고 특검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윤석열 특검, 그러니까 즉 최수근 특검 있고 김건희 특검 있고 그리고 한동훈 특검까지 같이 다 이제 준비돼 이게 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성격으로 던져버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중 질환을
요하는 그런 전국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추 싸움으로 화합하는 모습이지만 곧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 그렇죠. 또는 그것이 할 것이냐가 이제 이후에 예. 용산과 이제 한동훈 대표 당과 관계에 이제 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쨌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 다음 달 열리는데 자, 새 지도부가 이번에 선출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이것도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결과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박영식 에디터. 예. 관심층, 이제 관심 있다. 네. 관심이 높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54.3%가 나왔고요. 관심이 없다. 없다도 많네요. 네, 무관심층도 41.5%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네, 약 13%라고 일단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관심이 매우 높다와 대체로 관심이 높다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네. 높은 분들은 32.4%, 대체로 높은 분들은 21.9%고요. 관심이 매우 낮은 분들은 24.9%, 대체로 관심이 낮은 분들은 16.7%, 뭐 잘 모르면 4.2%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이나 지지 성향별 차이도 좀 있을까요, 센터장님? 그렇죠. 뭐 이거는 30대, 뭐 40대, 50대, 뭐 인천, 경기, 대전, 충청권, 호남, 뭐 진보층, 뭐 이런 데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오.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보게 되면 민주당의 일이잖아요. 네. 정당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62% 별로 가량이 이제 관심 없을 것 무관심하다라고 같아요. 얘기를 네, 관심 없을 하는 것 같아요. 것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안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 뭐 진보층 당연히 이제 관심이 이제 있겠죠. 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수층에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이게 37.4%가 이제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중도층에서는 56.3%네요. 요 이제 중도층에서 관심이 56.3%, 진보층에서는 71.7%. 진보층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아까 국민의힘 지층 말씀드린 네. 대로 관심 누가 없다라고 되든 하는 것이 뭐 상관없다? 60% 예. 높고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 41.5% 나온 거는 보수 성향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어서 네. 이 사안은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중도 성향층에서의 관심도를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것 이게 같기도 한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래야 좀 관심도가 관심이 높아지는 가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율이 낮아질 때는 뭐냐면 내가 가나 내가 안 가도 가나 안 가도 결과 뭐 똑같다라고 결과 똑같다. 하면은 예. 그 표의 가치가 그렇죠.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보다는 이번에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눈에 띕니다. 자, 특히 지금 원내에 있는 유일한 원내입니다. 최종 후보 중에 정봉주 후보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는데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이고 뭐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이 얘기, 정봉주 후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예. 근데 네. 뭐 저는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효과이긴 한데 네. 보통 이런 선거 분석할 때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다 정봉주 후보한테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득표율 자체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 효과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봉주 후보를 찍거나 이제 그렇게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기는 후보를 뽑겠다는 마음이 작용하면 정봉주 후보나 이제 선두 후보들에게 표가 갈 테고요. 이 언더독 효과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원외의 인사이고 이 그 뭐랄까 동정론인 것이죠. 동정표가 있다. 동정표 그러니까 야. 지금 당내 흐름이 어떠냐면 제가 친명계 그러니까 이제 찐명 커뮤니티나 네. 혹은 열혈 당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게 모니터링을 중요하네요. 보셨어요? 해보면 예. 절대 이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당에게도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정봉주는 너무 가볍다. 입도 가볍다. 행동도 가볍다. 제어가 뭐 안 예전에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최고는 안 되는데 수석은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원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지금 나온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빼고 다 원내 뭐 나머지 신입 인물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분들이 안티 정봉주 분위기로 좀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석 최고가 될지도 모르는 정봉주 후보를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동정론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반대에 예. 또 동정령이 또 있고. 그래서 뭐 말씀을 예. 들어보면은 언더독 효과와 밴드웨건은 양립할 수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동정론이 작용하고 있고 두 개 다 있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네. 밴드웨건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다자구도에서는 뭐랄까 이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게 안 먹히지 않나라는 그런 아하.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겠네요.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정 후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그 대목을 좀 짚고 싶습니다.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이 정봉주 의원의 어떤 약진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한 우리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일단 정주 후보의 선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긴 하네요. 이제 전략을 보게 되니까 또 부울경 지역을 어쨌든 이렇게 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떤 주요한 기반으로 이제 포지션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 중에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최고위원 투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견제하는 것은 여기서 좀 어려운 구도예요. 단둘이 있으면 예.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 명이 그래서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주목받자는 영향을 의미로. 잘 못 받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찍지 말자 하는데 찍겠다는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또 그럼 나머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모아줘야 되는 그것도 선거라고 어렵죠. 하면은 가능한데 그것도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권리당원 비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0%였는데 네. 이번에 56% 올렸죠. 56%로 올라가고 대의원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70% 반영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당원들 흐름 뭐 유사하거나 이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층들의 그 기류의 유사성이 워낙 이제 사실은 강해졌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그렇지는 같긴 않을 합니다.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네. 정도로 예민하냐면 국민의힘의 그 후보 간의 갈등은 그 캠프별로도 굉장히 강했고 지지자들끼리도 그렇죠. 강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유사한 무게라고 좀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방이나 커뮤니티별로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그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 있어서 최고위원. 아하. 실제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제 눈에도 그리우미아 님이 정봉주 최고위원까지는 오케이인데 수석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군요. 근데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석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분들이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도 같을 텐데 중요한 건 혹시나 이 정봉주 후보의 과거 이제 있었던 리스크가 다시 또 되살아날까봐 그러면 민주당에 누가 되고 당대표에 누가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싸우고 여러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이거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결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종부세 완화, 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 때문에 찬성한다가 37.8%인데요. 네. 반대한다가요, 37.0%인데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에 반대한다. 이야. 입니다. 그래서 0.8%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잘 모름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5.3%가 잘 모르겠다. 음흠.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윤희용 센터장께 설명을 좀 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은 그 응답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 질문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잘하는 민주당이 이거 한다고 잘한다고 해야 되나?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 중에 반대하는 선택지 중에 네.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있는 것이에요. 질문제가 좀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측면이 이제 있고 그래서 예.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응답 결과를 보게 되면 찬성이 50.1%예요. 네. 근데 반대가 33.5%거든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 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지층으로서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정체성이 좀 훼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마음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그게 같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반대쪽에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26.8%고 반대가 40.2%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것들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가 높은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 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금투세 완화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해가지고 폐지하겠다 아예 해왔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해왔는데 하겠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걸 유예하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진보 성향층에서 유예나 반대 기류가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1년에 5천만 원씩 소득을 얻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반대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나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얼어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좀 시행하려고 하는 오랫동안 기류가 있는데 지지층들은 오히려 보수층들보다 반대가 더 높은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아마 그 정당에서 고민하는 측면들이 있겠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측면에서 대한 고민이 좀 이제 최근에 어떤 메시지에서 반영됐던 것도 그것이 아마 영향을 좀 준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어제 그 민주당 TV 토론회가 KBS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열렸었습니다. 근데 요 대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을 보면 금투세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자. 그러니까 이게 폐지는 아닌데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거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완 후보가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 노선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도 잡지만 각도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외연 확장하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가 25.3%니까 이 중에 혹시나 뭐 보수층, 중도층 이런 입장 가지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신다면 어떠한 제도를 급진적으로 폐지 딱 스탑 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혁하거나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쪽에 좀 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정책 노선에 막 급격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게 좀 스며들어간 건 아니겠는가.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은 잘 모르겠다 응답이 25.3%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제 이 조사들 방식에서는 사실은 10%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25.3%가 너무 많아요.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이 모르겠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한다면. 그러니까 이 조사 굉장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응답자들한테 상당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꼭 주제 다룰 때 여론조사에서 경제 정책이나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나 이런 이념적인 성향 말고 실제 재산, 나의 이익과 관련된 주제들 혹은 국방 안보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딱 던졌을 때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항상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거기에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그 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5.8%, 국민의힘이 40.5%로 나와서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에 국면이 있었던 부분에서의 어쨌든 효과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요.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우리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아우, 그거 주말 동안 뭐 난리였는데요. 네, 뭐 여러 이슈가 있었고요. 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들 제가 보기에 좀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뭐 황제 조사다 뭐 이런 비판들이나 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그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안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휴대폰까지 뭐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거의 직후에 공개가 됐거든요. 하루 정도 내내 공개가 됐다는 거. 채널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예, 채널에 단독이 나오고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되고 있죠. 네. 네. 이게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정보가 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가 샌 건지, 근데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경호실이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네. 하는, 뭐 정황상 그렇게 된 건데, 경호실이 개입을 해서 정보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루 만에 메이저 언론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찰 내에서 뭔가 이제 누수 현상 같은 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불만한, 이거 휴대폰 뺏겼다. 이게 기분 나빴던 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분 출장 조사 받으러, 뭐 출장 단순히 조사하러 기분 가서. 나쁜 예. 것 때문은 아닐 거고요. 예. 지금이 돌아가고 하는 것 있는 아. 것들이 검찰과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그립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이나 그러네요. 이쪽에서의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리고 신분증까지. 예, 신분증 네. 뺏기고 만약 보도되면 조사 안 받겠다. 이게 바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 이제 입장이. 이게 지금 야. 이런 게 보도될 경우 황제 조선 논란 이런 식의 논란이 이뤄질 거라는 것은 뻔한 충분히 건데요.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예.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막아낸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뭐 내부적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게 좀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신유일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이 조사를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했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 두 분 네. 말씀 주셨는데 좀 다른 네.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시기? 이 왜 시기? 이렇게 조사를 했지? 네. 왜냐면 그동안에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나 수사 지휘권을 회복해 달라 이런 네.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조사를 이 시기에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김건희 최현수 모녀는 투자자로서 쩐주로서 들어간 거지 뭐 같이 가담한 게 아니지 않냐 무죄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예. 지난 5월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네. 이 쩐주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아하. 이 쩐주도 방조죄로 예.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이 뭐 검찰이 기대 좋게 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손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 가담 같이 공모했다라고 공범으로 기소를 했던 사건인데 네. 1심 판결문에서는 이 손모 씨는 가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가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면서 그런데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예. 그래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아니
인지까지는 인정하시면서요. 그럼 방조는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방조가 된다고 할 거면은 공소장 변경을 하시던가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아,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예. 명확하게 해달라고 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네.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그거를 승인해준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호 아하. 1호 승인이다. 예. 5월 13일에 임명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5월 16일에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1호 승인이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가 여기서 만약에 방조죄로 처벌이 받으면은 네. 더 이상 무죄라는 논리는 이미 깨진 거잖아요. 안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항소심 판결은 9월 12일에 납니다. 곧 납니다. 네, 예. 9월 12일에 나는데 이 전에 이거를 털지 않으면은 이걸 뭉개고 갈 수가 없다. 네.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조사받는 사실은 알리지 마라. 내가 조사받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네, 이순신 이념이죠. 네, 정신으로 이순신 정신으로 출장 조사를 서비스를 검찰이 가서 한 거죠.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들을 이제 다뤄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까? 뭐 저도 그래 변호사 하지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조사를 받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래요. 스타벅스 같은 데 조사 받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중요 요인이니까. 그렇죠. 중요 요인이니까 경호상 이런 문제로 뭐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는 있을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가 네. 사실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막 그런 식으로 망신 주는 네. 이런 것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비공개 소환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검찰청 다 가보셨겠지만 네. 특히 서울지검 같은 경우는 그 엄청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네. 많고요. 뭐 예. 층마다 다 분리돼 있고. 다 이 출입증이 있어요. 예, 들어갈 수 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토요일 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프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때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다른 데 가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 보고 반납하라고 하는 이게 반대로 변호사나 이쪽 보고 뭐 컴퓨터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네. 지금 뭐 이걸 내가 갖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나 문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검사한테요? 못하냐 검사한테 그래서 제가 검사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네. 검사 보고 이걸 신분증까지 반납하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했다 이거는 진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깔끔하게 특혜, 성역 없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사과드린다. 네. 원칙대로 하지 못했고 특혜, 성역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직접 얘기한 모든 거니까.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엄연히 이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특혜, 성역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혜고 성역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기백은 과연 있었는가? 네.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자,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62.8% 득표율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계속 한동훈 어대한 뭐 이제 대표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네, 한동훈 대표죠. 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높았고요. 되는 것은 뭐 거의 사실 기정사실에 가까웠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저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대통령실과의 이제 그 반목 또는 이제 충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뭐 최근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건 대통령실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있었고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도와준 것이기 네. 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큰 틀에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네. 결선 투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뭐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1, 2위 표차가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친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뭐 원희룡, 뭐 나경원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낮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없다. 상황에서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저 정도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은 야 너는 이분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뭐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던 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의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깔끔하게 해소됐거든요. 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해서 대통령과 소통했던 거 그 당무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당무개입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도 당시에 한동훈 후보에게 막 이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 것은 한동훈 후보다라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그만두라고 했네 만에 이거를 다 밝히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이 찐윤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변화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당대회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쌈밥인가요? 쌈밥 모듬쌈 돼지갈비 이런 걸로 만찬을 했는데 만찬하는 과정에서 낙선자들도 와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돼지갈비를 이렇게 뭐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음식을 직접 하시고 네, 같이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고 네.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국정 회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을 출감을 내시면서 요리하는 내용으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셨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있었겠냐,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지금 현 입장에서 지금 강하게 이제 대통령실과 부딪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낙선자들 상당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맞서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좀 기울었던 분이고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처럼 인식도 되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진 당 대표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이게 견해를 좀 좁히고 같이 좀 이제 협의하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용산이? 뭐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다라는 거는 사실 너 지금 당대표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라는 경고성의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다.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전에도 이제 총선 끝나고 불렀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지 않고 원외에서 사실 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면서도 대통령이 부를 때는 안 갔어요. 그런 모습 이제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낙선자들까지 다 부르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면서 이제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통령 계속 쭉 좋게 갈 수 있습니까? 긴장 관계죠. 긴장 관계지만 서로 같이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 한동지 아닙니까? 네.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배를 탔던 그 시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함구하는 걸로 서로 이제 눈짓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되긴 했는데 어제부터 자,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신임 대표부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적절하냐, 좀 이제 여유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유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고 그동안 계속 국회나 이쪽에서의 갈등이 지금 증폭돼서 심화돼서 왔던 상황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
서로 상대방 목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가깝다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거를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진 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어느 한쪽에 이제 기울어가지고 한쪽이 확 움직이면 그럼 내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그 여당 대표부 여당 지금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지금 일종의 지금부터 이제 그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에 놓인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걸 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 된 날 바로 특검법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뭔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전당대회 때 이미 아.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전당대회 때 나왔던 댓글팀, 네. 팀 한동훈, 네. 댓글팀의 그 진상에 대해서 아하. 장해찬 전 최고가 전 최고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왕 한동훈 들어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네.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못 참는 분이거든요. 참아냈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법 참아내십니다. 네, 참아냈죠. 참아낼 뿐이에요. 참아낼 네. 사람이다. 아무리 조롱을 해도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에게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이 지금 될 그런 상황이고 또 방송 사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특히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제안한 바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지금 제일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다음에 네. 뭐 안 좋은 여론에 대한 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되면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정권이 이제 위기에 쌓일 수 있고 여러 지금 특검법에 얘기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뭐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기 네.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존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당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특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당대표 이 갈등 부분 이게 그래서 재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당장 뭐 재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네. 제3자 특검법이라는 다른 걸로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겠다라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 됐죠. 네. 장동혁 최고가 한동훈 이제 대표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시간 끌기로 발목 잡아두고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시간 끌기용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절대 호락호락하게 뭐 제3자 특검법 자신이 했던 말이라고 지키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의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특별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조사 관련해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을 악의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수사팀이 뭐 부부장 검사인가요? 사표를 내기도 하고 또 반려하기도 하고 여러 지금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팀이 왜 불만을 가집니까 이거를? 수사팀이 사실은 뭐 자기들 감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보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예, 지금 그 황제 수사 논란은 언론에서나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제 예.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대검찰에서 감찰하겠다는 것이 네. 무리한 얘기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던지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네. 뭐 이거를 무슨 뭐 수사를 해라 마라 방향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에 하겠다는 것도 수사방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나 이런 건 맞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명하복이 명확한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수사팀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팀은 검찰총장 밑에 있는 거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거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 사람 부부장검사잖아요. 자기 제일 위에는 검찰총장이에요. 중간 단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싸움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뭐 검찰총장이 스스로 패싱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가 있겠나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기싸움을 할 기가 없어요. 아, 기가 없습니다. 기가 없다. 네. 왜냐면 이게 감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찰 지시가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상 파악이다. 이건 사람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조사다. 본인이 그걸 이제 애들로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사표를 내면서 뭐 이거 수사를 어렵게 했는데 아니 이 김경목 이 부부장 검사는 네.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단 말이에요.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는데 그거를 1년 4개월 동안 끌다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슨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계자도 없고 그렇죠. 기록도 뭐 살펴볼 네. 것도 크지가 않다고 증거 보여지는데 사진도 영상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디올백도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럼 자기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뭐 수사하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설득하고 출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출근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다시 출근을 하고 검찰총장이 요청.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이 끌려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뭐 싸울 수나 있나 네. 기백이나 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기싸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금 처음에 첫날은 뭐 좀 화가 잔뜩 나 있던데 그리고 우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하겠다, 뭐 법 앞에 평등, 뭐 법불악인가요? 뭐 저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사퇴를 할 것 같은데 또 사퇴도 안 했어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럴 만한 인물은 아니고요. 애초에 그랬으면은 이 정권의 총장으로 되지도 못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다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부류다. 부류다. 같은 분들인데 네.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분도 평생 검사하신 분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어쨌든 기본적인 검사의 스탠다드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너무하니까. 이건 너무하니까. 너무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총장한테 그렇게 들이받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렇죠.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올라오고 무슨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선 검찰총장으로서의 상식적인 반응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위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찰의 지금 뭐 분위기 네. 그다음에 저들이 저렇게 뭐 당당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총장은 그러면 계속 쭉 가는 겁니까? 9월 달까지? 글쎄요, 이 검찰총장이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요? 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떤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사표를 낸다 한들 뭐 예. 기백이 있습니까? 그게 사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내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러고 있는데 뭐 네. 사표를 낸다. 스타일은 아닐 것 뭐해? 같고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런 분인데 예. 그러니까 무슨 자기 강단이나 또는 예. 자기 소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 그런 분이 있었으면 그런 스타일의 검사였으면 저는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까지 가기도 어려우셨을 것 네. 같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식과 어쨌든 자기가 평생 검사하면서 했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반응을 보였던 건데 그 정도 상식이야. 저는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전에 일전에 검사 4명인가 탄핵됐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난리를 치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오직 국민들께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나는 검찰총장이었어라는 거를 각인시켜줄 만한 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지금 와서 아무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네. 검찰하고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예, 뭐 그런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돌발적인 모습을 보인 거지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유지했던 분이라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아니 뭘 9월 달까지 쭉 그냥 그래 있다 가는 뭐 거다. 어차피 일진 몇 달 먼저 나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냥 채우시는 게 채우실 생각이실 것 채울 같아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다를 아껴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 QR코드 또 서치통 앱 다운로드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뉴스 인사이다 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연한 설문, 리서치 참여, 이 리워드 또 앱테크도 조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김정민 변호사, 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죠.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베프의 촉, 또 족족 예언을 맞추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 인사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멤버십 가입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